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죠? 42페이지. 41페이지에 수평태적의 법칙이 2번 들어가 있네요. 아까 좀 헷갈렸었는데, 네. 41페이지에도 수평태적의 법칙이 있고, 42페이지에도 태적의 법칙이 있네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 태적이 수평으로 나란하게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층 대비인데, 지층 대비. 보시면 지층 대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암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땅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땅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림으로 살짝 볼게요. 자, 지층 대비인데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A 지층이 있고, B 지층이 있고, C가 있고, D가 있으면, 역전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볼 겁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에서는 보통 역전이 되지 않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가 D보다는 먼저 쌓였구나. B가 D보다는 나이가 오래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럼 A와 C 중에서는 누가 더 나이가 많은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층 대비는 일단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로 볼게요. 지금 요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동물군 천의의 법칙. 화석을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화석을 갖고 비교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림으로 대략 보면 이렇게 있고요. 교재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교재보다는 조금 더 예시를 눈에 보이기 쉽게 할게요. 자, 여기 별표,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여기는 별표, 세모. 그리고 여기는 별표, 세모, 오각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화석은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인 땅은 같은 시대 땅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별표인 땅은 같은 시대 땅이야. 그런데 보니까, 별표와 세모, 별표 위에 바로 세모가 쌓였네요. 가운데 땅은. 근데 왼쪽 땅은 별표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쌓였죠. 그러면 동그라미, 네모가, 자, 가운데 땅은 이런 거죠. 가운데 땅은 별 쌓이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동그라미 쌓이고 네모 쌓였는데 침식, 그 다음에 없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모가 쌓였다. 우리가 그거를 아까 부정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부정합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오른쪽 땅도 여기 부정합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부정합이 있고, 자, 동그라미, 네모 쌓이고 세모가 쌓였을지, 아니면 동그라미, 네모가 없이 그냥 바로 세모가 쌓였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추측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보면, 세모보다 위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린 땅입니다. 제일 어린 땅. 직관적으로 쓸게요. 제일 어린 땅. 그러니까 제일 쌓인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화석을 마저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가 마른 목, 여기도 마른 목.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이 기억이 안 나네요. 육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마른 목 똑같으니까 여기 이 육각형, 마른 목 이게 똑같으니까 육각형이 있는 이 땅이 제일 늙은 땅이구나, 제일 오래된 땅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건층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건층 또는 키층, 열세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키층으로는 보통은 응회암이나 아까 했었죠. 응회암은 화산재가 뭉쳐서 된 게 이제 응회암이라고 했어요. 화산재가 뭉쳐서. 또는 고사리 시체, 석탄이죠.
석탄을 건충으로 쓰는데 보통은 응해암을 씁니다. 보통은 응해암을. 왜냐하면 응해암이나 석탄 같은 경우는 특정 사건이 있어야 돼요. 특정 사건에 의해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응해암이 있으려면 무조건 화산이 터져야 되고 석탄이 있으려면 무조건 그 지역엔 고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응해암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에 마저 그려볼게요. 자 셰일, 그 다음에 응해암 그려볼까요? 그냥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도 4개씩. 그래서 여기 셰일, 그 다음에 응해암, 사암, 석회암. 마찬가지로 사암, 셰일, 그 다음에 여감, 응해암. 여기는 응해암, 셰일, 여감, 사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층이 지금 응해암이었으니까 응해암, 응해암, 응해암. 얘네들은 같은 시대였겠구나. 왜냐하면 화산이 우리 집은 터지는데 옆집은 화산이 안 터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까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화산 터졌으면 옆 동네도 화산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응해암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응해암 밑에 셰일. 근데 가운데 여감이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왼쪽 땅은 셰일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부정합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응해암, 여감, 셰일 이렇게 순서인데 여감이 가운데 없기 때문에 셰일 쌓이고 뭔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응해암이 쌓였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응해암 밑에 이렇게 여감이 있고요. 응해암 위에 이렇게 여감이 있죠. 그럼 얘네 둘은 동시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가운데 땅의 여감은 응해암보다 어린 땅이고 오른쪽 땅의 응해암은 여감은 응해암보다 나이가 어린 땅이죠. 그렇죠? 여기는 나이가 많은 땅, 여기는 나이가 어린 땅. 그러니까 동시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는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시대로 따지면은 뭐 같은 중생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나이는 다르고요. 당연히 절대적인 나이는 다를 거고.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42페이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 아까 쉬었으면 좋겠었는데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에 화석, 그 다음에 고기후 연구 이걸 보겠습니다. 화석과 고기후 연구. 자, 화석과 고기후 연구를 보긴 볼 건데요. 화석의 생성 조건, 뭐든 화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좀 말이 좀 길게 써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화석도 말이 좀 많이 길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46페이지, 47페이지, 뭐 42, 43, 뭐 다 43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44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45페이지에 이제 성칸브리아대부터는 화석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계의 뭐든 기후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기준을 했을 때 오늘 계속 요 며칠 태풍에 대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단톡방을 또 보니까 또 그때 한참 비 많이 왔을 때 있죠. 그때 또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태풍도 이제 꽤 세다고 합니다. 뭐 지구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게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이게 기상 예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저번과 같은 난리가 나지 않게끔, 저번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학생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그쪽에 자주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저도 다행히 그때 침수 피해를 가까스로 좀 모면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안 갖고 왔고 또 수업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좀 일찍 갔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도 침수될 뻔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수험생 여러분들도 건강에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화석 볼게요. 화석. 여기는 뭐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 많이 읽으시면 많이 외우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IQ는 이렇게 높으실 거니까 외우는 방법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자, 화석은요.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생명체의 유해나 또는 이제 흔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유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흔적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코끼리 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의 이제 생성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인데 근데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생성이 이제 유리한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화석이 되기가 쉽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쪽수가 많아야겠죠.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화석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좀 덜 받아야 돼요. 지각 변동. 땅이 많이 흔들리고 땅이 많이 쪼개지고 뭐 화산 폭발도 자주 일어나면 화석은 당연히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오징어 화석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만들어지기가. 그 다음에 빨리 메모리 돼야 됩니다. 빨리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 사체를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있던 생명체들이 걔네들끼리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땅을 덮어주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땅에 떨어졌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 생명체의 사체를 누군가 덮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에 이제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 보겠습니다. 종류. 자, 종류에는요, 표준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자, 표준 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표준 화석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짧아요.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니까.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지역이, 분포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유가 지금 유명한 가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가수, 먼 미래에 이르겠죠. 먼 미래에 봤는데, 아이유라는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유명했대. 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만 인기가 있어야겠죠. 30년, 40년, 아이유가 50년, 60년 됐는데도 인기가 많으면 아이유는 2000년도 초반에 유명한 가수가 아니죠. 계속 유명한 가수지.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어느 여행지를 가더라도 아이유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된다.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고 어디서든 살아야 된다. 자, 시상화석은요 반대입니다. 시상화석은 환경을 나타내주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주로 표준화석은 동물이 많고요. 시상화석은 주로 식물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환경만 같으면 생존 기간이 길어요. 주구장창 삽니다. 환경만 같으면 생존 기간이 깁니다.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경우, 고사리는 이제 고생대 생물인데 지금도 고사리가 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종류나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고사리라는 종은 걔도 있는 겁니다.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포 지역은 넓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예를 들면 면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기간은 짧고 면적은 넓으니까 여기는 이제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기간은 길고 면적은 좁으니까 여기가 시상화석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시면요. 고기후 연구에서 옛날에 있던 기후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기후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나오는 건데, 이게 뒷부분에 대기나 이제 대기와 해양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근데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살짝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43페이지 1번, 고기후 연구 1번 보시면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한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방법이죠. 옛날에 있던 자료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빙하의 얼음 연구. 자, 빙하의 얼음 연구인데 간략하게만 설명만 하겠습니다. 빙하의 얼음 연구는 뭐냐면요. 빙하의 공기방울, 빙하 속에 갇힌 공기방울을 조사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아, 그러면은 온도가 과거에 높았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동위원소의 분석인데, 산소 동위원소의 분석. 산소 동위원소의 분석은 뭘 보는 거냐면, 산소 동위원소에는 16자리가 있고 18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위원소 16과 18은 뭐 질량수에 대인 얘기인데, 뭐 화학 계속 공부하시니까 16보다는 18이 더 무거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8이 무겁다. 아, 그래?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준을 삼을 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6자리 산소의 양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6자리 산소의 양은 일정하다. 그러면 자, 온도가 높아요. 물속인데 16자리 산소가 있고 18자리 산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증발을 잘하겠죠. 근데 16자리는 그냥 일정한 거예요. 얘는 원래 잘하는 애입니다. 온도가 높든 낮든 원래 증발을 잘하는 애고 18자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을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18자리의 산소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대기에.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대기에 16분의 18 하면 이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값이 큰 걸 보니까 온도가 높구나, 온도가 높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다 입장에서는 16자리와 18자리가 있을 때 바다에서는 18자리가 많이 증발했으니까 온도가 높으면 18자리가 많이 증발했으니까 16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18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값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높으면 온도가 높고 낮으면 온도가 낮다. 이게 아닙니다. 뭘로 보는 거냐? 동위원소의 비율과 and 장소를 봐야 돼요. 대기냐 해양이냐. 그렇죠? 대기냐 해양이냐. 대기면 이제 아까 봤던 이제 공기방울로 측정이 가능하고, 해양은 해양 동물의 이제 화석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산소가 적으면 당연히 바닷속 생명체에서도 산소 농도의 비율에 차이가 있겠죠. 그 시대의 바다의 산소 농도 비율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꼭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상화석 연구가 있죠. 시상화석 연구. 당연히 시상화석을 연구하면 과거를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고사리는 따뜻한 데서 사는 애인데, 그럼 고사리가 고생대 있었다? 그럼 고생대도 그럼 따뜻했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4쪽에 넘어와서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위에 추정 방법 해서 뭐 퇴적물을 분석한다, 뭐 꽃가루 화석을 분석한다. 어차피 식물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나 산호의 나이테를 보는 겁니다. 나이테라는 게 이제 산호는 하루에 하나씩 생기고 나무는 1년에 하나씩 생기죠. 근데 나이테가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다. 그럼 나이테가 넓다는 건 같은 기간 동안에 생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빨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장을 빨리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물체가 자라는데 환경이 적합했다는 얘기고, 환경이 적합하다는 얘기는 수분도 풍부했고 온도도 따뜻했겠구나.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44페이지에 지질시대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 또 칠판을 지워야겠네요. 자, 이젠 칠판 한 바닥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질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보겠습니다. 화석이 좀 많이 나와요. 자, 지질시대를 보시면요. 지질시대. 천천히 정리를 좀 할게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요,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질시대예요. 지금도 우리는 신생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땅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지질시대라고 쳤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지구가 탄생 때부터를 지질시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때 이제 구분은 어떻게 하냐? 구분은 우리가 배웠던 부정한 면으로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 생물의 급변, 이따가 대멸종이라고 해서 다시 볼 겁니다. 해양 생물의 급변하는 걸 보고 시대를 좀 급변이에요. 시대를 좀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단위는 이연, 누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 중생대, 고생대, 그 다음에 기, 백악기, 쥐라기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대부터 잠깐 보시면 시생누대가 있고 시생이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생누대, 그 다음에 원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생누대는 40억 년부터 40억 년부터 원생누대는 25억 년 전부터 그 다음에 현생누대는 한 5.4억 년인데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긴 한데 신생누대와 원생누대는 우리가 합쳐서 성칸브리아대라고 합니다. 브리아대. 좀 이상하죠? 누대가 더 큰 범위인데 누대를 묶어서 대라고 읽는데 이거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거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누는 기준은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나누는 건 뭐냐? 화석이 발견된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원생누대와 현생누대는 껍데기가 생겼냐 안 생겼냐, 껍데기가 생길 때부터를 현생누대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생누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야 될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성칸브리아대부터 보겠습니다. 성칸브리아대부터. 밑에다 쓸게요. 성칸브리아대. 자, 성칸브리아대는 우리가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시생누대가 있었고, 원생누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원래는 신생누대 전에는 명왕누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가로쳐서 명왕누대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 자, 시생누대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화석 이름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너무 길죠, 그렇죠? 7글자, 8글자인데 다 이름이 긴 건 무조건 성칸브리아대입니다. 이름 긴 화석이 이거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길다, 이게 성칸브리아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의 흔적입니다. 남세균의 흔적. 남세균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에요. 최초의 생물은 아니고요.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최초의 광합성 세균. 자,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야. 그럼 광합성을 한대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물로 산소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구나라는 겁니다.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건 이제 바닷속이에요. 그러다가 바닷속에 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바닷속에 녹고 있을 수 없으니까 대기로 올라오게 되고, 원생누대부터는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호상철광층이라고 얘기를 풀어요. 호상철광층. 자, 그러면 성칸브리아대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어쨌든 성칸브리아대의 특징은 화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다세포 생물이어도 그냥 세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세균이고 다세포 생물을 해봐야 되게 원시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화석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죠. 얘는 지금 껍데기나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지각 변동도 활발하게 합니다. 땅이 살벌하게 움직였어요. 그다음 화산도 빵빵 많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각 변동도 많고 애들도 단단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석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말기에 찾아옵니다. 빙하기가 말기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성간부리아 이후에 이젠 고생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생대.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제 최초의 어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고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요.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신생대. 자, 연도를 좀 보면요. 연도를 보면 신생대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6, 2, 5입니다. 6, 2, 5. 그래서 5, 5, 5예요. 그래서 점 찍으면 됩니다. 대략적인 숫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생대는 5억 5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까지를 고생대.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까지. 신생대는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때를 신생대라고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생대 때는 어류가 먼저 출현을 할 건데 일단 기가 있다고 했죠? 자, 한번 적어보면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로리아기, 그 다음에 데보온기, 그 다음에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페름기. 그래서 보시면요,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기, 이렇게 해서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실루리아기, 이때는 육상 식물이 출현하겠죠. 육상 식물이 출현. 그 다음에 대봉기, 이때는 육상 생물이 출현. 동물이라고 할게요. 육상 동물이 출현. 됐죠? 그리고 오르도비스기와 이제 실루리아기, 요때 이젠 필석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지금 45페이지와 45페이지 말고 4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46페이지에 그 표를 지금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석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에는 그냥 갑주어. 근데 보통 필석은 초기에 나타난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푸줄리나라고도 하고, 방추충이라고 하는 해양생물의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된다. 얘네가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생대 전반적으로는 삼엽충이 있었습니다. 삼엽충. 고생대 이제 대표적인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대. 그래서 삼엽충이 무조건 필석보다 먼저, 갑주어보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엽충이 무조건 먼저 생긴다. 먼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삼엽충이 고생대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요게 변리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화석을 비교하는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보시면 얘도 그냥 고생대 특징을 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지질 시대는 신생대까지 대체로 온난합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해요. 빙하기 때 빼고는 전반적으로 따뜻합니다. 지금도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말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판게아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말기에는 초대륙이 형성. 그래서 여기는 말기에 또 빙하이가 있었고요. 말기에 빙하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양치식물이라는 게 번성을 합니다. 고사리예요. 양치식물이 이제 번성.
출현도 하고 번성도 하는데 우리는 번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뭐 에팔레치아 산맥도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팔레치아 산맥 형성.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고생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왔네요. 대봉기 이때 중기라고 하죠. 중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형성이 되니까 육상생물이든 육상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이때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존층이 생겨야 육상에 무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생명체가 나왔는데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생대 보겠습니다. 자, 중생대는 3개예요. 트라이아스기. 그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그렇죠? 쥐라기, 백악기. 자, 보시면요. 트라이아스기랑 쥐라기 사이 요때 판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중생대가 되자마자 판의 분리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판기와 소대륙,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분리되는 게 중생대 초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나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따로 시기를 나누진 않고 공통적으로는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공룡이 나온 땅은 우리가 육성층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암모나이트가 나온 땅은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없어요. 공룡이 나온 거는 공룡이 나왔다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은 옛날에는 육지였던 땅이구나. 암모나이트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바다였던 땅이구나. 그러면 바다에 사는 공룡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사는 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은 육지에 사는 것만 공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거 이제 어룡 이렇게 다른 종입니다. 다른 종. 우리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죠? 자, 그리고 중생대는 이제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중생대는 빙하기는 없었다. 근데 공룡이 멸종된 이유는 보통은 이제 운석 충돌로 얘기를 해요. 거의 그쪽으로 이제 굳혀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100%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거시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거시식물. 이것도 씨방이 겉에 있는 식물인데 그냥 거시식물이라고 좀 뭉뚱그려 아시면 됩니다. 우리 생명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치식물 번성인데요. 여기 거시식물이 출현하기도 해요. 거시식물이 출현. 왜냐하면 출현을 해야 번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색깔이 주황색이니까 덜 중요하고 빨간색이니까 중요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다 중요합니다. 원래 흰색 하나로 쓸 수 있지만 그냥 너무 그러면 그지 같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너무 보이는데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색깔로 그냥 하는 거니까 특정 색깔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빙하기는 없고요. 속시식물이 출현하고 거시식물이 이제 번성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는 안데스,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안데스, 로키 산맥.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정도 보시면 어류가 있고요. 어류가 있고 우리가 공룡을 거대 파충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충류. 그럼 중간에 누가 나와야 되냐? 지금 얘는 물에 사는 애고 얘는 땅에 사는 애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애, 양서류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 공룡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죠. 시조새. 그쵸? 시조새. 그래서 여기 조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유류가 나오게 됩니다. 포유류가 신생대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포유류가 신생대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유류는 중생대 때 출현을 하는데 신생대 때 인류의 조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가 신생대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신생대 때 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생대는 이제 제3기와 그다음에 제4기로 나누게 됩니다. 제3기와 제4기. 그래서 우리가 3기는 팔레오기,
다음에 내오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사기는 그냥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고 싶은 메머드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메머드. 다음에 판례오기 내오기 있는데 판례오기 때 합해석 뒤에 옆에 뭘 좀 써야 돼서 합해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석 중에서는 공룡이랑 메머드 말고는 전부 다 바다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이든 뭐 고등과정이든 주가 1이든 2든 할 때 요 두 화석 빼고는 전부 다 바다 생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생대 때 속시식물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될 거고요. 이때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그냥 춥고 따뜻했고를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쪽과 47쪽을 좀 봤습니다. 46쪽과 47쪽을 좀 봤어요. 좀 사실 우리 교재는 밑에가 초기이고 위로 갈수록 말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 순서가 조금 이제 반대이긴 합니다. 근데 교재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여기는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좀 많죠. 외워야 될 게 좀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백지에도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47페이지까지 했고요. 48페이지를 잠시만요. 48페이지는요. 지금 지화자원과 뭐 광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얘는 책으로 볼게요. 얘는 책으로 보시면 49페이지, 뭐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원이 나오는지 보시는 건데 잠시만요. 볼게요. 자, 48페이지. 자, 지화자원의 형성과 종류, 뭐 광물이 있고요. 지화자원의 종류, 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48페이지에 에너지 자원과 49페이지에는 광물 자원인데 별거 없어요. 48페이지에 이제 에너지 자원에는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석탄, 석유, 좀 더 나누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 가운데가 아니네요. 자, 분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석탄, 석유,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고, 자, 석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석탄은 이제 고사리가 이제 썩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고요. 뭐 이렇게 석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지금 모르셔야 됩니다. 석탄이 어떤 생성 과정 같은 거 모르셔야 되고요. 자, 석유 같은 경우는 뭐 미생물의 유해가 퇴적물과 함께 쌓여서 얘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석탄에서 추출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뭐 어떤 작용에 의해 석유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자, 심해의 저온, 고압 환경에서 탄소 성분의 기체가 물 분자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건데 뭐 불타는 얼음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타는 얼음덩어리. 근데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동해 쪽에 그냥 독도 쪽이죠. 그쪽에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채취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뭐 보관하고 이게 사용하기가 적절한 기술이 별로 없다고 해서 거의 그냥 묻어만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오시면 광물 자원에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이 있죠. 금속 광물은 우리 다 아는 거고 비금속도 아는 거죠. 근데 금속 광물 우리가 재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철을 쓰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어쩌고 저쩌고 재련을 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비금속은 그냥 캐서 쓰면 됩니다. 그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상이라는 게 나와요. 광상은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물. 그 광물이 잔뜩 모여 있는 거를 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상의 종류마다 캘 수 있는 자원이 좀 다른데 표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런 광상들이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캘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49페이지에 있는 그 광상의 산출물 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페이지와 51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여기까지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지질도, 지질 조사와 볼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렵고요. 문제 나오면은 시간을 조금 잡아먹거나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파트예요. 다음 주에 요거는 좀 꼼꼼히 해서 다음 주는 뭐 최초로 이제 PPT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